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키워드부터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가가 결국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요.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100달러를 돌파해서 사실 일단 경제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또 100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달러 돌파에 어떤 의미가 갖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수입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 위협이 더 커지고 있고요, 올해.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110불인데 이게 계속 오르면 네. 경기 자체가 이제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딱히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장기화되면 네. 120불, 130불 또 그 이상에서 심지어는 150불. 어제 보니까 외신에 200불까지도 네네. 주장하는 IB도 있는데요. 아무튼 130, 40불 이상에서 장기화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세계 경기가 전부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하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수요의 급속한 위축, 투자의 위축. 말씀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국제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이거는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적인 경기 사이클의 문제로 조금 더 비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도 보니까 네. 그 자체는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도 어쨌든 조금 유동적으로 오토파일럿이 아니다. 자동 항법이 아니고 상황에 이제 맞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전쟁 이슈다 보니까 조금 이 불확실성 그 자체가 너무 큰 거죠. 네네. 우리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분석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유가 상승 고공행진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전쟁 장기화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고 유가의 고공행진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냐. 둘 중에 따지자면 어느 쪽이? 네,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로 따지면 지금 110달러인데 배럴당 한 120달러에서 130달러가 좀 고점 아닐까. 그 정도 되면 수요도 이제 주춤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전쟁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기간이 앞으로 한 2, 3주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면, 스위프트랑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제재, 러시아의 고립화, 경제적 고립화가 조금 더 진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지니.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군자금이 있겠지만 경제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죠. 금융도 막히고 결제대금도 바로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례적으로 지금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는 버티는데 한 달 이상은 버티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나름 그런 해봅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어제 파월 의장도 경제는 순항한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 물론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이 타격이 적은 건 사실이죠. 유럽 경제는 아무래도 전쟁이 한두 달 정도만 더 지속돼도 올해 줄줄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될 판일 거고요. 아마 ECB의 통화 정책도 상당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 긴축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물 건너가고 유럽 경제가 좀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발 고유가 쇼크는 뭐 정말 좀 현재 너무 큰 불확실성이고 네네.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민 깊어진 파월, 3월에 빅스텝은 없다라는 게 바로 지난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사실 저는 파월 의장을 쭉 보면서 참 이례적인 총재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의장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네. 하는 게 전통적인 관례였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굉장히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줘요. 네. 나중에 못 지키면 어쩌려고. 어쨌든 간에. 지난 밤 사이에는 빅스텝 아니다. 0.25bp다라는 얘기 덕분에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이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임시 의장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인준이 안 일어났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말씀하셨듯이 3월 15일, 16일에 예정된 지금 3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습니다. 네. 50bp는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뭐 내용을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 네. 뭐 다시 보셨겠지만 뭐 앞으로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네.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열어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은 3월 이후에 4, 5, 6 뭐 상반기에만 3번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또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 50bp 인상도 가능성도 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전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지금 뭐 조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3월에는 50bp 인상은 안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만 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네. 많이 올릴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 정책은 바뀐 게 없다. 네네. 결국 올해 적어도 한 5번, 뭐 월가에서는 한 6번의 컨센서스로 좀 낮아졌습니다. 7번이. 네네. 그 정도 한 7번 인상 올해 네. 인상해서 한두 차례 정도, 한 차례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약간 그 비둘기 쪽으로 네네. 그런 정도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긴축의 후퇴를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QT 지금 관심의 초점인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에서 하겠다. 네네. 그리고 3년을 얘기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대차 대조표를 의미 있게 줄이겠다. 정상화 되돌리겠다. 이게 되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9조 달러 네. 정도의 대차 대조표인데 네네. 3년이라고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럼 기간인가요? 좀 여유를 많이 둔 건가요? 아니면 네,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5%의 그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데 네. 한 2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뭐 애매하지만 현재 뭐 9조 달러 언저리 근처에 네. 연준의 그 보유 자산 규모를 한 6조 이하로 줄여야 조금 의미 네네.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3조를 줄여야 되는데 네. 좀 단순 계산해 보면 뭐 시장에서는 월 한 1,000억 달러 이상씩 QT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네네. 그것도 바로 3월에 혹은 4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어제 정책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 의회에서의 발언은 네. 이 불확실성, 그 QT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해줬죠. 의미 있게 줄인다, 3년간 뭐 줄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예상치가. 그래서 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뭐 시장이 좀 시장에서 어떤 시장과 소통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시장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네네. 받아들인 거죠. 혹시 그런데요. 이게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뭐 미군을 파견한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정 지출 좀 늘면서
그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좀 이게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대차 대조표 축소랑 재정 지출 늘어나는 거랑? 네, 재정 지출 뭐 결국에는 뭐 국가 부채가 네네. 늘고 또 국채를 계속 찍어야 돼. 네네. 한쪽에서는 또 회수하고 한쪽에서는 네네. 찍는다면 뭐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뭐 미국 상황만 보면 뭐 재정 지출을 열어놓고 있죠. 네네. 네, 뭐 양당이 다 열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미 승인받은 네. 의회 승인받은 그런 재정 지출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뭐 엔데믹 상황에서 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두고 집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더 초점이 되고 총량 네. 재정 지출을 또 추가로 이렇게 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네. 진행되기에는 조금 뭐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부분의 신흥국이라든지 또 뭐 유로존도 재정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전 세계가 어쨌든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 부채 비율을 더 올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면 네. 재정 지출이 크게는 늘어날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일은 없을 거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선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는 금리 인상에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으세요? 네, 뭐 지금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 내일 모레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조금 힌트가 다 나왔고요. 네네. 뭐 한 46만 7만 정도면 뭐 사실 시장 기대치에 부합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 고용 지표도 양호하다라는 팩트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뭐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3월 한국 증시 과연 네 가지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네 가지 변수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다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과 중국 양회 네 가지인데, 자, 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어떤 측면에서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대선이 코앞이지만 뭐 매번 뭐 대선 이슈가 그렇게 증시 자체에 무슨 변곡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대선도 뭐 좀 불확실성의 뭐 해소 내지는 또 새로운 불확실성의 잉태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뭐 어수선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일시적일 것 같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은 뭐 그렇게 크게 네. 당장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미국 대선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한국 대선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그 뭐 누가 되기 전에는 막 그 인물이 당선되면 뭐 시장이 완전 망가질 것처럼 많은 언론 보도를 내놓곤 하지만 실제로 또 그 인물이 당선되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잘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대선에 그렇게 크게 휩쓸리진 않아도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양회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네, 정협과 전인대 네. 양회가 지금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가을에 있을 공산당 대회로 가는 조금 징검다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4일, 5일부터 시작되는 양회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요. 살짝 뭐 대만이나 미국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네. 조금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부동산 또 헝다 문제 이렇게 기업 부채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통화 긴축기에 부채 비율이 높은 중국 기업들이 외화 상환 네.
스케줄이 굉장히 좀 꼬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나 좀 중국발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성장률 목표치를 5% 정도로 제시하고 5%는 뭐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선언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시장에 조금 안심 메시지를 주고 구체적인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말씀드렸던 규제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그리고 악재성 투자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로 이번에 좀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해봤을 때 3월 한국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3월 15일, 16일 날 있는 뭐 미국 FOMC가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발언 때문에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줄었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조금씩만 풀리면 아마 3월 16일 중순 전까지 뭐 첫째 주, 둘째 주 주식시장은 좀 상방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예정대로 3월 16일 날 지금 25bp를 인상해도 시장 충격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이슈가 될 거는 같습니다만 어제 좀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3월 15일, 16일 이후에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불확실성이 더 증폭된다든지 시장이 굉장히 통화 긴축에 따라서 예상을 하면서 움츠려든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도 뭐 좀 박스권에서 최소한 뭐 하단이 좀 저지된 상태에서 약간 3월은 뭐 조금 박스권의 상단을 도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파월 의장의 발언을 쭉 지켜보고 기자회견도 지켜보고 있는데 실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 실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저도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월 시장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삼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